AI만 계속 수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유럽발 교체 수요가 이게 만만치 않게 연평균 최소한 20에서 30% 이상은 커질 거다. HD 현대일렉트릭 한국의 엔비디아라고 할 정도까지 주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실적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아직도 성장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 뉴스케일 파워의 메인 장비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30년 기준 630조까지 시장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AI 데이터 센터랑 결국은 전력 부족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한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빌 게이츠가 AI 수익성의 핵심은 이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빌 게이츠가 언급한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을 결정한 핵심은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AI 구동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요. 요거 관련된 내용 나온 게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뭐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탠다드 앤 퓨어스 S&P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 세라위크라는 데서 밝힌 겁니다.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만큼 전력이 당연히 엄청나게 전력망에 부담이 되는 거고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에 대다수 업체들이 동의했고, 미국의 빅테크가 앞장서서 우리는 이제 모든 생산하는 전력을 무탄소로 하겠다고 했고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그 빌바스라는 부사장이 글로벌로 3일에 1개 정도 데이터 센터가 계속 신규로 생기고 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만 전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IRA 때문에 미국의 그 제조업 리쇼어링,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자꾸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조업 리쇼어링 때문에 미국은 전기가 계속 부족할 상황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수송, 뭐 난방, 중공업 다양한 부분에서 전기 전환이 필요하고 전력이 중복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한 8,000개 중에 3분의 1 이상이 다 미국에 쏠려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전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세계적으로 AI 쪽에 탑 1등 국가, 뭐 가상화폐 쪽에 1등 국가가 다 미국이니까 미국의 전력 수요는 2026년까지 2배 넘게 필요할 거고, 그럼 계속 전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거죠.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보다 데이터 센터 훨씬 빨리 생산되니까 계속 전력 공급 부족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행정부랑 빅테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자꾸 강조를 하니까 친환경 에너지 강조하는 와중에 원전이란 산업이 뜨기 시작했고, 미국의 전 에너지부 장관인 어니스트 모니즈라는 사람이 풍력, 태양광, 친환경 발전 시설 다 못 짓는다, 그 어렵다, 그래서 천연가스, 원자력, 석탄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2035년까지 전력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금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친환경이 주목받는 거고, 전력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력에 들어가는 설비가 굉장히 장기거든요. 30년 텀, 뭐 40년 텀, 50년 텀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화돼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뭐 짓건 말건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로 해야 됩니다. 그 교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제2의 미국이라고 불리는 유럽에서도 상당히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는 그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다 교체 수요가 다 터진 거고요. 지금 새롭게 중동과 아프리카 쪽에서 신규 수요가 엄청나게 전력 관련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전력 부족한 거를 AI만 다 갖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핵심은 전력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관련돼서 주가가 증명하고 있는 게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회사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관련돼서 초고압 변압기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아까 미국 데이터 센터 지표 좀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비중이 4.8%에서 7%까지 2배 이상 올라가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전력기기 교체 수요 때문에 노후화된 변압기를 교체하는 수요가 지금 상당히 지금 폭증하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는 이 변압기 자체를 만드는 글로벌 탑 업체, 뭐 히타치라는 회사가 있고 지멘스, 뭐 G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과거에 변압기가 잘 팔리니까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놨다가 역풍을 맞았어요. 공급을 늘려놨다. 그래서 히타치든 지멘스든 모두 야, 완전히 우리가 수주 받는 거가 확인이 되면 증설할 거야. 그래서 증설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수요는 엄청 필요한데 증설을 안 해버리니까 공급이 계속 딸리는 거예요. 히타치나 지멘스도 우리나라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만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찍는 게 아니고요. 히타치도 사상 최대 실적을 찍고 있고 지멘스도 사상 최대 실적을 찍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변압기 빨리 만들어줘, 전력기기 빨리 만들어줘 하니까 생산 캐파 늘려볼게 하는 시점이 26년입니다. 앞으로 2년 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상위 업체들이 캐파 증설을 늦추는 동안에 우리나라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먼저 미국 엘라바마 공장에 증설을 결정해서 20%에서 대략 30% 정도까지 엘라바마하고 한국 울산 공장 두 군데 모두 증설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그 증설 투자로 예상되는 매출 증가분은 대략 한 2,500억 정도고요. 이 전력기기 자체가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 교체 수요도 있지만 신규로 필요해서 늘어나는 수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수요, 교체 수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 세 가지가 다 맞물린 거고요. 아까 사이클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상위 업체들이 공급을 안 늘리니까 수요 공급이 계속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 거고요. 과거에 뭐 30년 전에 그 변압기보다 지금의 변압기 가격이 최소한 50% 이상 훨씬 비싸겠죠. 아무리 물가가 뭐 안 올란다고 해도.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물량이 늘어나고 수주가 늘어나니까 올해 1분기 수주만 작년 연간치의 40%를 1분기에 벌써 달성을 한 거고요. 1분기 수주 잔고가 대략 7조거든요. 7조. 그러면 24, 25, 26년 거까지 물량 다 땡긴 거고, 지금부터 받는 수주는 이제 27년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장기 사이클 변압기 쇼티지 사이클이라는 거는 최소 30년까지 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점 효과를 누린 거죠. 그리고 앞으로 받는 수주는 3년 이상의 장납기 물량이다. 원래 변압기라는 거는 이렇게 막 3년 이상 장기 수주를 받는 게 아니고 6개월 보통 수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업황이 좋으면 이제 3년 치거를 땡겨서 받는다는 거고요. 이 미국 변압기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지멘스, 히타치 정도 상위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압기가 뭐 엄청나게 뭐 기술 진입 장벽이 있냐? 그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는 기술력이 있는데, 상당히 그 HD 현대 일렉트릭 잘한 게 2011년도에 엘라바마에 미국 공장을 지었거든요. 공장 지은 지 벌써 이제 14년 차가 돼가는 거죠. 그런데 경쟁업체인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은 미국의 현지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올라가는데 HD 현대 일렉트릭만 압도적으로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이 하는 공장을 사서 그거를 변형하고 개조한 형태니까,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고, 아마 AI만 계속 수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유럽발 교체 수요가 이게 만만치 않게 연평균 최소한 20에서 30% 이상은 커질 거다. 그래서 최소한 HD 현대 일렉트릭은 26년, 27년까지 받아놓은 수주를 바탕으로 26년, 27년까지는 매년 매출과 이익이 30%씩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 뭐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비싸니까 뭐 기회가 없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는 거는 상당히 부담돼서 투자를 하는데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HD 현대 일렉트릭 주가 레벨이랑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값이랑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레벨을 보시면 되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올해 대략 예상되는 거는, 올해 아까 수주 7조 받았잖아요. 그게 당장 반영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의 5,500억 예상해요. 영업이익이. 매출 3조 5천억이고. 그러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봐도 코스피 전체 평균 PER이 지금
21배를 받거든요. PER.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실적이 코스피 평균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섞여 있잖아요. 근데 최상위권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회사인데 한번 볼게요. PER이 올해 한 5,500억 영업이익 난다면 PER이 24배 정도 수준이에요.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엔비디아 비슷한 거예요. 엔비디아 막 매출과 이익이 막 200%씩, 그러니까 매출 막 200%, 이익 400% 늘어나니까 실적 증가하는 속도를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못 쫓아오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 한국의 엔비디아라고 할 정도까지 주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실적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내년 기준으로 하면요 20배 밑으로 떨어집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게 매출은 4조 시대가 나오고 이익은 요거 네이버 금융 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컨센서스 나와 있거든요. 내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뭐 내년에 6,600억 예상하고 내후년에 2026년에 7,800억, 27년 되면 영업이익 1조 찍지 않을까. 그러면 5천억대, 6천억대, 7천억대, 9천억대 뭐 1조 이렇게 영업이익이 그냥 천 단위씩 늘어나는 구조니까 내년 영업이익 6,600억, 올해는 이제 다 상반기 끝났으니까 6,600억 기준으로 하면 지금 주가 신고가 영역이지만 그래도 PER 코스피 딱 평균 수준이에요. 시가총액 대비 이익의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해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은 아직도 성장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 주가 측면보다는 실적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력이 부족하면 결국은 신재생이 커버가 안 되니까 원전이 커버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최강 원전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수주전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건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국내 최대 무기는 온타임 온버짓입니다. 가장 가격 경쟁력 있는 좋은 가격으로 경쟁사의 값비싼 가격보다 가격에서 온버짓 예산 안에 맞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타임 아주 높은 신뢰도의 납기를 오히려 땡겨서 단축시킨다는 겁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빨리 만들어주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근데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 배출량도 적지만 전력망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원전 뭐랑 비교하죠? 신재생이랑 비교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은 태양 일조량이 세면 많았다가 일조량이 또 줄어들면 적었다가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불면 셌다가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무조건 필요한 건데 원자력은 전력망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원자력 전력비가 쌉니다. 그래서 적은 탄소 배출량, 그 다음에 낮은 가격, 그 다음에 전력망 신뢰성 이 세 가지를 모두 확보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에너지 중에 하나고요. 지정학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 우방국 중에 원자력 건설이 가능한 나라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압도적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프랑스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침 또 체코에 프랑스 전력청 EDA랑 우리나라랑 경쟁 붙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리한 거는 체코 언론에서 우리나라만큼 온타임 온버짓 할 수 있는 그게 없다. 근데 단점은 있어요. 프랑스 전력청은 굉장히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 안전 인증을 받았고요. 우리나라 안전 인증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체코 언론 쪽에서는 안전 인증보다 가격 경쟁력이나 온타임 온버짓 측면을 더 중요하게 봐서 이렇게 언론에 흘리지 않나. 7월달에 발표합니다. 이게 30조입니다. 30조. 원래 2기만 하는 건데 4기까지 늘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주목받는 거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이거든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의 압도적인 1등 업체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빠르게 뉴스케일 파워에 초창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에서 최초로 소형 모듈 원자로를 462메가와트를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6기 분량입니다. 그러면 이 수주 규모만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에서 이 소형 모듈 원전 수주 받는 거가 대략 뭐 한 30조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면 이 30조 정도 예상한다고 하면 30조 정도 들어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주기기라고 하거든요. 메인 기기. 뭐 가압기, 가압 중수로 뭐 이런 것들 뭐 계측 개혁이 뭐 피더관 이런 것들이 아주 메인 장비인데 이 메인 장비를 뉴스케일 파워가 가져가면 뉴스케일 파워의 메인 장비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수주 규모만
대략 최소 2조에서 3조입니다. 뭐 냉각제 펌프, 가압기, 뭐 증기 발생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기기라고 하는. 그런데 이 소형 모듈 원자료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정도 규모로 축소되고요. 모듈로 제작이 되니까 아주 간편하게 이송 가능하고요. 움직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원전 대비 다양한 거랑 융복합이 됩니다. 분산형 전원이랑 융복합이 되고요. 수소 생산이랑 융복합이 되고요. 이 해수 담수화랑도 융복합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성이 엄청나게 높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이 이동이 되니까 극지나 오지에 전력 공급하는 데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대중에 대한 수용성이 대형 원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성 측면이 월등히 좋으니까, 그리고 만드는 비용도 싸요. 초기 투자비도 엄청나게 싸고 설계도 단순해요. 공기도 빨라요. 그래서 글로벌 SMR 원전 시장은 2035년 기준으로는 대략 65기에서 85기, 2050년 기준으로는 4,000기까지 커진다고 보고요. 금액으로 치면 2030년 기준으로 현재 시장의 대략 한 20배 이상, 30배 이상 커진 2030년 기준 630조까지 시장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과거 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다 망쳐놨거든요. 원전을 다 박살을 내놨는데 지금 정부가 욕은 먹고 있지만 이거 원전은 잘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로드맵을 아마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하고요. 소형 SMR 원전 관련돼서도 연간 연구개발비 정부에서 4천억 이상 투자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원전이 이 전력 대란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수혜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 프랑스, 미국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체코 그 원전 할 때 미국은 탈락했어요. 한국, 프랑스만 남은 거고, 체코 받으면요 그게 절대 체코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주변국들이 있거든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뭐 엄청나게 이쪽 동료 국가도 확산 가능성이 있고요. 중동은 지금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수주 이미 받았었는데 그거 받고 나서 15년이 지났거든요. 아랍에미리트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 이게 소형 모듈 원전일지 모르겠는데 대형 모듈 원전일지 모르겠는데 소형 모듈, 대형 모듈 원전 둘 다 두산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원전에 들어가는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뭐 가압 중수로 피더간 이런 거 수주를 캐나다에서 한번 받았고요. 이집트에서 또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쉬다보라는 데서도 한번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데이터들이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SMR 시장 커지는 거, 그냥 원전 전체 시장 커지는 거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는데 당연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SMR 관련돼서 운영 허가 받은 나라가 딱 3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러시아, 뭐 일본 이 정도거든요. 근데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가 다 진출 못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SMR 시장 엄청 커지는데 진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혜를 받을 거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숫자가 증명하는데요. 올해까지 누적 수주가 지금 16조가 넘거든요.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신규 수주 들어오는 게 9조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9조 이상. 이게 소형 모듈 원전 SMR까지 포함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단에서 9조 정도 예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AI 데이터 센터랑 결국은 이 전력 부족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숫자가 중요한데 숫자 한번 보면은 시가총액 12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올해 한 4,7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예상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집니다. 매출은 워낙 17조 사이즈니까 이게 막 뭐 20% 30% 늘어나진 않지만 매출은 17조, 18조, 19조 이렇게 늘어나고요. 이익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1조 4천억, 1조 3천억, 1조 5천억, 1조 8천억, 2027년 정도 되면 한 2조 가는 그림으로 이익이 개선되고, 그거를 이제 PER, 사람들의 기대값, 이익에 대한 기대값으로 보면 25년 내년 기준으로 21배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가가 뭐 엄청 비싼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두 가지 비교해 보시면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에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았는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뭐 중국의 원자력 업체, 프랑스의 원자력 업체, 미국의 원자력 업체, 그런 글로벌 회사들, 두산은 완전히 이제 글로벌 탑5급이니까 글로벌 업체들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똘똘한 자회사들. 두산 바켓이 있고요. 두산 수소를 하는,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두산 퓨얼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바켓,
두산 퓨얼셀 모두 숫자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좋게 찍히고 있거든요. 그런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두산이 그 두 가지 아주 강조해서 하고 있거든요. 두산 그룹사 차원에서 밀어주는 게 원전하고 로봇입니다. 그래서 두산 그룹사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 회장이 직접 체코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신경을 쓸 정도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전력기기 쪽에 HD 현대일렉트릭,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숫자는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인데 HD 현대일렉트릭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굉장히 비싼 수준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주가 측면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없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글로벌 정부가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꼭 두산 에너빌리티 좀 우리가 굉장히 글로벌 기술력을 가진 회사거든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대만의 그 TSMC라는 파운드리, 반도체 세계 최강 파운드리가 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로 원전의 TSMC가 될 거란 얘기가 상당히 글로벌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좀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투자 수익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는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